여러분, 요즘 미중 패권 전쟁이 치열하죠. 싸움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은데 일단 여러분은 어느 나라가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도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인사이트를 저와 공유하게 되실 거예요. 화제를 잠깐 돌려볼게요. 여러분,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이재용 삼성 부사장을 누르고 우리나라 부자 1위가 됐다는 뉴스 보셨죠? 이재용 씨분은 다들 아시다시피 3대를 걸쳐서 형성된 거죠. 반대로 김범수 씨는 어땠나요? 넉넉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 자수성가형 부자인 것입니다. 김범수 회장은 IT의 급성장 가운데서 기회를 잘 포착해서 단기간에 부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김범수 회장이 한 게임을 처음 만들었던 초창기에 자기가 삼성을 누르고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 이렇게 개인이든 국가든 부가 형성되는 과정의 메인스트림을 잘 파악하기만 한다면 부의 순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 그리고 동아시아 지도를 볼게요. 여기 만주. 여기가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아래 일본. 여러분, 예전에 남벌이라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저도 다는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 제목이 좀 헉해가지고 몇 권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남벌을 한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죠. 그리고 중국. 틈만 나면 조공해라 뭐해라 이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던 나쁜 나라. 이 나라도 다 우리가 차지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대국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어느 나라의 땅덩어리가 넓으면 뭐가 유리하죠? 지하자원이죠. 이 지하자원이 풍부할 테니까 부자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5, 600년 전이라면은 지하자원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많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큰 나라의 부의 원천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인구.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인구로부터 거두는 세금이죠. 이렇게 세금으로 국부가 창출되는 국가체계를 곡물징수 국가체계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패권 국가로 언급되는 스페인은 바로 이런 국가체계였습니다. 이 경제체계는 근본적으로 군사력을 가진 계층이 농민이 생산한 경제잉여를 강압적으로 내놔 이렇게 짜내는 일에 바탕으로 두고 있었어요. 이런 체계 하에서 인류는 수천 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게 스페인뿐일까요? 많아요.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중국의 청나라 등 인류의 역사상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체계였죠. 그런데 왜 스페인이냐고요? 왜 그러냐면 스페인이 이런 곡물징수 국가 체계를 가지고 세계 패권을 차지한 최초의 나라인 것입니다. 일단 최초기는 해요. 그런데 최후기도 해요. 재밌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몽골 제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솔직히 이것도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편의상 세계 패권 국가의 순서를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렇게 4나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수천 년 동안 인간의 경제력은 큰 변화가 없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이 성장의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본격적인 기술 혁신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곡물징수 국가 체계에서는 사람들이 다들 너무 열심히 일하죠. 장난이에요. 아니죠. 반대죠. 이게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거두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라에서 다 내놔 하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다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심고 거두는 것도 힘든데 그 와중에 무슨 기술 생각까지 하겠어요. 더 많이 걷어봐야 더 많이 가져가는데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이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생산성 면에서 이 곡물징수 체계는 당연히 낮은 체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세금 거두는 거 외에도 스페인은 돈벌이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시겠죠? 신대륙. 이 신대륙에서 막 금은보화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넓은 식민지에 많은 금은보화.
이게 스페인을 이전에 다른 강대국들보다도 더 탁월한 패권국의 지위에 앉게 했던 요소인 것입니다. 땅도 넓어, 금은도 많아, 뭐 아주 다 가졌죠. 그렇다면 이 나라의 부도 영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니죠. 아이러니예요. 땅덩어리가 넓으면 자연스럽게 유지비도 많이 들거든요. 넓으면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서 반란 세력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나라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나라 밖에서도 또 내가 제일 잘 나갈 거야 그러면서 스페인 싸우자 이런 나라들도 생겼던 거예요. 특이하게도 스페인 제국은 정복 전쟁보다 주로 결혼과 상속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 유럽 여러 나라를 편입하면서 건설이 된 나라였어요. 쉽게 말하면 일종의 복합 왕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생기기를 이렇게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돈도 많이 드는 거예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 군대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이게 보통 비용이 아닌 거죠. 이제 답이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스페인은 적자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한테 거두는 세금도 이 정도가 있잖아요. 한계가. 이것이 세계 최초의 패권 국가 스페인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권 국가가 들어선 나라는 네덜란드였어요. 아니, 이 작은 콩알만한 나라가 패권 국가라고요? 작죠? 진짜 작죠? 아무튼 땅이 이렇게 좁으면 인구도 적고 그렇다면 세금도 적죠. 그런데 어떻게 부자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세계 최고로. 자, 여러분, 여기서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페인은 세금까지만 국부였죠.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부터는 국가가 세금 이외에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더 재미있어져요. 여러분, 동인도 회사 들어보셨죠? 많이들 아실 테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1595년 정도에 무역 항로 중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항로는 인도, 중국, 동남아 항로였어요. 그런데 이 항로를 처음에 포르투갈이 다 비켜! 이러면서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만 다닐 거야! 그렇게 다른 유럽 국가의 진입을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독점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야, 후추가 완전 대박인 거죠. 그리고 도자기, 이것도 유럽에 가지고만 오면 완전 비싸게 파는데도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분위기 감 있다고 그죠. 이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던 무역회사가 아니 포르투갈 지들이 뭔데? 이러면서 우리도 돈 좀 벌어보자 해가지고 이 포르투갈이 독점하던 향료 무역에 딱 등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선 네덜란드 무역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남긴 이익이 투자금의 몇 배였을까? 4배. 요즘 뭐 투자금의 4배 이러면 뭐 그닥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완전 대박인 거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무역이 시작되기는 했는데,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아시아로 배를 보내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했어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스페인에서는 누가 콜럼버스의 항해를 지원했죠? 왕실이죠. 그런데 네덜란드는 다른 길을 갑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것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재밌어요.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스페인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페인이 우리 이제 너네랑 무역 안 해. 알아서 먹고 살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줄이 끊기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상인들이 아니 이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러는 거죠. 그렇게 네덜란드 의회도 이 상인들과 같이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따로 놀지 말고 뭉치자. 무역회사들 해쳐 모여. 그렇게 해서 다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참 쉬운 게 없죠.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도 더 많이 드는 거잖아요. 자, 이제 대단한 일이 생깁니다. 네덜란드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걷어버려요. 아니죠. 여기서 처음으로 투자가 생기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체계가 생긴 거죠. 이렇게 국민 입장에서는 투자에 성공하면 수십 배, 수백 배의 돈을 버는 건데, 만약에 실패한다고 해도 투자금만큼만 잃는 거니까 막 의지가 뿜뿜이었던 거예요. 강제로 세금이라고 뺏기던 거에서 투자를 해서 이익도 내 거다? 당시에 아시아에서 후추, 비단, 도자기 이런 귀한 물품을 들여오기만 하면 돈이 이게 몇 배로 뛸지 모를 그런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 보였거든요.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너도 나도 투자하자 이러면서 엄청난 돈이 모아진 것이었습니다.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주식이 시작됐어요.
재밌죠? 아무튼 이렇게 네덜란드가 드디어 세금으로 국가의 부를 늘리는 곡물징수 체계에서 올 수밖에 없는 이 부의 한계를 극복한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스페인은 곡물징수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죠. 식민지. 이 식민지에서 아유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지고 오나요? 아니죠. 내놔! 이렇게 약탈하는 거잖아요. 이 약탈은 고대부터 제국의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이 약탈도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캘 수 있는 금광이 없잖아요. 그쵸? 원주민이라고 해도 나 못 살겠다 라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아니면 완전히 그 나라가 거덜이 나는 거던지요. 아무튼 그런데 이 네덜란드는 새로워요. 무조건 뺏어오는 게 아니고 상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세요. 지역별로 필요한 물건이 있고 남는 물건이 있겠죠. 이걸 연결만 한다면 부자가 된다. 요즘으로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다 내놔! 이렇게 약탈하는 거랑 우리 이거 좀 바꿔보자. 이거랑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수익이 컸을까요? 뭐 아예 주는 거 없이 뺏어만 오는 게 더 많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상업을 통해서 얻는 이윤도 그에 못지 않았어요. 그리고 억지로 뺏어오는 게 아니니까 좀 원만하게 지속이 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네덜란드의 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창출되는 것입니다.